한중이 빼빼로데이인데 나 빼빼로 안 주나? 남친 있어서 안 주는 건가? 11월 11일 첫눈이 내리기 직전 강원도 인제군 제12보병사단 사령부의 공기는 뼈를 에일 듯 차가웠다. 하지만 정보참모실 안은 낡은 온풍기가 뿜어내는 텁텁하고 불쾌한 열기로 가득했다. 그 열기의 한가운데 정보참모인 황민철 소령이 있었다. 그는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얼굴로 갓 전입 온 신임 장교 한지우 중위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사무실의 모든 소리가 순간 멎었다. 경쾌하게 울리던 자판 소리도 서류 넘기는 소리도 심지어 온풍기의 소음마저도 황민철의 그 한마디에 묻혀버린 듯 했다. 다른 부사관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자신의 감시창 모니터에 고개를 처박았다. 그들의 어깨는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한지우 중위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갓 임관한 장교답게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각이 잡힌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과 달리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는 그런 거 안 챙깁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실려 있지 않았다. 황민철의 입꼬리가 비죽 올라갔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혹은 이런 반응을 즐긴다는 듯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댔다. 낡은 의자가 끼익 비명을 질렀다. 아, 우리 한중이는 아주 그냥 꼬장꼬장한 FM이시네. 재미없게. 그는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다. 군 생활 편하게 하려면 말이야.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안 그래? 업무에 필요한 융통성이라면 고려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신 말씀은 말 끊지 말고. 황민철이 손을 들어 지우의 말을 막았다. 그의 눈이 음흉하게 번들거렸다. 우리 한중이는 융통성이 없어서 남친도 없겠어. 그치?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 황소령님이 특별히 챙겨줘야겠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 역겨운 속삭임은 이상하게도 사무실 전체에 선명하게 울렸다. 나는 말이야, 천연 연유가 나오는 빼빼로가 있는데, 황민철이 혀로 입술을 핥았다. 특별히 아주 특별히 우리 한중이한테만 줄 수 있는데. 말이야, 어때? 오늘 밤에 내 관사로 올래? 정적이 흘렀다. 사무실 구석에서 누군가 마른 기침을 터뜨렸다. 김은아 하사였다. 그녀는 황민철의 바로 맞은편 자리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며 지우에게 제발, 제발 참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한지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강원도 인제의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이 밀폐된 공간의 썩은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았다. 황민철 소령님. 지우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님이라는 호칭을 붙였지만 그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방금 하신 발언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뭐? 황민철의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감히 신임 중위 따위가 그것도 계집이 자신의 말에 토를 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성희롱. 야 한지호. 너 지금 말 다 했냐? 내가 농담 좀 한 걸 가지고. 농담이 아닙니다.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언동입니다. 군형법에도 명시된 위반 사항입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황민철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다. 그의 육중한 몸이 지우를 향해 그림자를 드리웠다.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육사가 졸업한 핏덩이가 어딜 감히.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이 사단장님이 나랑. 제가 누구신지는 압니다. 정보참모 황민철 소령이십니다. 지우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경멸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소령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인연이 지금.
황민철이 손을 치켜들려던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참모님, 사단장님 찾으십니다. 행정병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황민철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을 불그락푸르락거리며 지우를 거칠게 노려보았다. 너 이따 보자. 한지호, 너 오늘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는 지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툭 치고는 씩씩거리며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황민철이 사라지자 그제야 사무실은 억눌렸던 숨을 토해냈다. 사람들은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내 시선을 피했다. 오직 한 사람 김은아 하사만이 창백한 얼굴로 지우에게 다가왔다. 중위님, 괜찮으십니까? 김은아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떨리고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김하사. 어쩌시려고 그렇게 정면으로. 황소령님, 저러고 그냥 넘어갈 분 아니십니다. 사단장님하고 막역한 사이라 이 부대에서 황소령님한테 찍히면 군 생활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김은아 하사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단순히 지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황민철의 표적이 되어본 경험자였다. 김하사. 지우가 김은아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걱정해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원래 짖는 개는 무는 법이 없거든요. 하지만 저분은 짖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는 분입니다. 저도. 김은아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손등에 난 작은 멍자국이 지우의 눈에 들어왔다. 최근에 생긴 상처가 분명했다. 지우의 눈빛이 순간 깊은 심연처럼 가라앉았다. 그녀는 김은아의 손을 놓아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요. 네. 아닙니다. 김하사도 업무 보세요. 저도 제 일 하겠습니다. 지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황민철, 사단장의 측근, 부대 내의 왕. 그는 자신의 권력을 믿고 이 작은 왕국에서 폭군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지우는 이곳 강원도 인제 제12보병사단으로 자원했다. 대한민국 군 서열 1위, 육군 참모총장 한태산 대장의 외동딸이라는 배경을 철저히 숨기고 오직 장교 한지우로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저 몸조심해라는 말과 함께 이곳 최전방으로 떠나보냈다. 그녀는 군의 부조리를 책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수많은 보고와 민원을 통해 군 내부의 썩은 고름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만약 그런 부조리를 직접 목격하게 된다면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고. 천연 연유라. 지우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스쳤다. 황민철은 자신이 지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제 무덤을 얼마나 깊게 파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일과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황민철은 사단장 보고를 마치고 돌아왔는지 기분이 한결 나아진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지우의 자리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아, 한중이. 아직 퇴근 안 했네. 정리할 업무가 남았습니다. 그래. 우리 한중이는 아주 성실해서 탈이야. 황민철이 빈정거리며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고 지우를 향해 턱짓했다. 성실한 한중이가 이것 좀 하지. 무슨 업무입니까? 업무는 무슨. 저기 뒤에 서고 있지? 창고 말이야. 먼지 쌓인 거 안 보여? 주말에 사단장님 순시 도신다는데 저 꼴이면 나만 깨진다고. 오늘 퇴근 전에 서고 정리 싹 다 해놔. 먼지 한 톨도 나오면 안 돼. 명백한 사적 지시이자 업무 외 부당 지시였다.
김은아 하사가 놀라 소령님, 거기는 혼자서 오늘 안에 다 못. 이라고 말하려다 황민철의 살벌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까라면 까야지 말이 많아. 한지우 중이. 군말 없이 할 수 있나? 황민철은 지우가 또다시 반항하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여기서 또 반발하면 명령 불복종의 굴레를 씌울 속셈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지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오, 웬일로 순순히. 그래, 그래야 내 밑에서 버티지. 황민철이 만족스럽다는 듯 웃었다. 지우는 묵묵히 몸을 돌려 사무실 뒤편의 좁은 서고로 향했다. 그곳은 평소에도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아 냉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오래된 서류 뭉치에서 나는 퀴퀴한 종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우가 전등 스위치를 올리자 희미한 백열등이 깜빡거리며 좁고 긴 공간을 비췄다. 양옆으로 거대한 철제 선반이 늘어서 있고 그 위로 온갖 서류 상자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지우는 전투복 소매를 걷어붙였다. 좋아. 증거를 수집할 시간과 장소를 친히 마련해 주시는군. 그녀는 자신의 소형 녹음기가 주머니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황민철과의 대화는 이미 녹음되었지만 더 확실한 것이 필요했다. 그녀가 가장 안쪽 선반의 상자를 막 꺼내려 할 때였다. 철컥. 서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동시에 백열등이 꺼졌다. 순식간에 서고 안은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암흑으로 변했다. 지우가 반사적으로 돌아보았다. 문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어둠을 등지고 서 있었다. 황민철이었다. 아이고, 스위치를 잘못 눌렀네. 미안. 황민철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다. 하지만 그는 다시 불을 켤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지우를 향해 다가왔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사이로 황민철 특유의 역겨운 커피 냄새와 남성 화장품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근데 말이야, 한중이. 황민철의 목소리는 아까 사무실에서와는 완전히 달랐다. 끈적끈적한 욕망이 노골적으로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어두우니까 더 분위기 있지 않나? 불 켜십시오, 소령님. 지우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왜 이래? 아까는 FM 군인인 척하더니 쫄았어? 황민철이 낄낄거렸다. 그는 지우가 물러선 만큼 정확히 한 걸음 다가왔다. 이제 둘 사이의 거리는 팔 하나 길이도 채 되지 않았다. 내가 말했잖아. 나는 천연 연유가 나오는 빼빼로가 있다고. 황민철의 뜨겁고 불쾌한 숨결이 지우의 뺨에 닿을 듯 했다. 특별히 너한테만 준다니까. 맛 좀 볼래? 그의 커다란 손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뻗어나오는 것이 실루엣으로 보였다. 지우의 어깨를 향하고 있었다. 한지우의 등 뒤로 차가운 철제 선반이 닿았다. 좁은 서고 안 황민철의 역겨운 숨결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어둠 속에서 황민철의 커다란 손이 뻗어나왔다. 그의 손은 한지우의 어깨가 아닌 그녀의 턱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불쾌한 숨결과 함께 그의 속삭임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맛 좀 볼래? 응? 한지우의 등 뒤에 닿은 차가운 철제 선반이 유일한 현실감이었다. 그녀는 피할 곳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황민철의 손이 지우의 턱에 닿기 직전 지우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솟구쳤다. 그녀의 손은 황민철의 뻗은 팔목을 잡는 대신 그의 손목 안쪽 뼈와 힘줄이 가장 얇게 만나는 급소를 정확하게 움켜쥐었다. 끄악! 황민철의 입에서 돼지 멱다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둠 속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지우에게 익숙한 훈련 중 하나였다. 그녀는 잡은 손목을 비틀며 황민철의 팔꿈치 관절을 어깨 쪽으로 꺾어 올렸다.
동시에 왼발로 그의 오금, 무릎 뒤쪽을 강하게 걷어찼다. 커헉. 육중한 몸이 균형을 잃고 그대로 무너졌다. 지우는 팔을 꺾은 채 그를 바닥에 내리꽂았다. 끄아. 팔 부러진다. 황민철이 퀴퀴한 먼지 구덩이 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사무실에서는 상상도 못할 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처절한 소리였다. 지우는 그의 등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척추를 누른 채 팔을 등 뒤로 꺾어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과 먼지 속에서도 얼음처럼 차가웠다. 황민철 소령. 아, 아파, 이년아. 이거 안 나? 내가 감히. 첫 번째 경고입니다. 지우는 그의 귀에 대고 나지기 하지만 뼈에 새기듯 말했다. 저는 맛을 보는 취미 따위 없습니다. 하지만 제 주먹은 맛이 아주 씁니다. 다음번에 또다시 그 더러운 손이나 혀를 함부로 놀리면 그땐 이 팔이 아니라 소령님의 그 천년 연유가 나온다는 입을 찢어버릴 겁니다. 에이, 이게 군대에서 상관 폭행. 어두운 서고에서 여군 장교의 턱을 만지려던 건 폭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우가 꺾은 팔에 힘을 살짝 더 주자 황민철이 다시 비명을 질렀다. 알았어. 놓으라고. 아. 지우는 그를 몇 초간 더 짓누르다 경멸스럽다는 듯이 그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서고 문을 열고 전등 스위치를 올렸다. 탁! 희미한 백열등이 켜지고 먼지 구덩이 속에서 엎드린 채 자신의 팔을 붙잡고 헐떡이는 황민철의 비참한 모습이 드러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고통,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우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전투복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서고 정리는 다 끝내고 퇴근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방금 사람을 내다 꽂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황민철은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다. 꺾인 팔이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수치심과 사리에 가까운 분노였다. 감히 저 계집애 가. 육사간 나온 핏덩이가. 너. 한지호. 너. 끝났어.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상관 폭행 및 하극상으로. 너. 각오해라. 마음대로 하십시오. 지우가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저도 좋지요. 위원회에서 상세히 진술하겠습니다. 황민철 소령님께서 11월 11일 일과 시간 이후 저를 폐쇄된 서고로 유인하여 불을 끈 뒤 천년 연유 빼빼로 맛 좀 볼래? 라며 제 턱을 만지려 했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 및 상관의 성추행 미수 혐의로 맞대응하겠습니다. 물론 제 주머니에 있던 이것도 함께 제출해야겠지요. 지우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작고 검은색의 소형 녹음기였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모든 것을 기록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황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징계위원회, 성추행 미수, 녹음기,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사단장이 아무리 자신을 감싸도 성범죄와 하극상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특히 녹음된 증거가 있다면. 왜 그러십니까? 징계위원회 여시겠다면서요. 지우가 한 걸음 다가갔다. 황민철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에이, 이 교활한 건 소령님이십니다. 지우가 녹음기의 정지 단추를 눌렀다.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나 드리죠. 하지만 2번은 없습니다. 제게서 떨어지십시오. 그리고 김은하 하사에게도. 내가 뭔데 김 하사까지.
그냥 하는 충고가 아닙니다. 명령에 가까운 권고입니다. 지우는 황민철을 노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오늘 서고 정리는 못하겠습니다. 먼지를 너무 많이 뒤집어 쓰신 분이 계셔서 환기를 좀 시켜야겠습니다. 그녀는 황민철을 지나쳐 사무실로 당당히 걸어 나갔다. 사무실에는 아직 김은아 하사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지우가 서고로 들어간 뒤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황민철이 들어가는 것까지.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지우가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어 나오자 김은아 하사가 달려왔다. 중위님, 괜찮으십니까? 저기 소령님이. 괜찮습니다, 김하사. 소령님, 안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청소를 포기하고 나오셨습니다. 네. 그때 황민철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서고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팔을 붙잡고 있었고 전투복은 먼지로 엉망이었다. 그는 지우와 김은아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더니 자신의 가방을 거칠게 움켜쥐고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다. 쾅! 문이 부서져라 닫혔다. 김은아 하사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냥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지우가 희미하게 웃었다. 김하사도 어서 퇴근하십시오. 늦었습니다. 하지만 중위님, 저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황소령님 분명 어떻게든 보복할 겁니다. 보복하겠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못할 겁니다. 지우는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다. 녹음기를 가방 깊숙이 넣었다. 대신 더 교묘하고 더 치졸한 방법을 쓸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김하사. 지우의 말대로였다. 다음 날부터 황민철의 교묘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는 서고에서의 일을 발설할 수 없었기에 지우를 공식적인 업무로 짓누르기 시작했다. 한중이, 어제 시킨 서고 정리 아직도 안 끝났나? 당장 마무리해. 한중이, 작전과에서 요청한 보고서 오늘까지 전부 취합해서 나한테 보고해. 새벽까지 하든 밤을 새우든. 한중이, 너는 육사 나왔다면서 이따위 오탈자 하나 못 잡나? 보고서 처음부터 다시 써와. 100번이라도 다시 써. 그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다른 장교들에게는 관대했지만 유독 한지유에게만은 지옥의 사자처럼 굴었다. 그는 지유가 스스로 지쳐서 나가떨어지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폭발해 하극상의 빌미를 주기를 바랐다. 사무실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 분위기를 눈치챘다. 그들은 황민철이 두려워 지유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다. 지유는 순식간에 사무실의 외딴섬이 되었다. 하지만 지유는 묵묵히 모든 것을 해냈다. 새벽까지 보고서를 쓰라면 썼고 서고 정리를 하라면 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했으며 서고는 먼지 한 톨 없이 정리되었다. 황민철은 트집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자 더욱더 안달이 났다. 저 독한 년. 그는 지유를 부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더 비열한 방법을 택했다. 그는 지유의 가장 약한 고리 김은아 하사를 다시 건드리기 시작했다. 김하사. 황민철이 어느 날 오후 김은아를 불렀다. 너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 네. 오늘 당직이라. 당직? 당직 근무자 받고. 내가 사단장님하고 저녁 약속 있는데 너도 같이 가자. 사단장님이 너 예쁘게 보셨다더라. 김은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사단장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저 자신을 술자리에 끌어내려는 수작이었다. 하지만 소령님 저는 토달지 마. 이건 명령이야. 명령 불복종할 건가? 김은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지유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령님.
황민철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또 너냐, 한지호? 넌 내일이나 해. 김하사는 오늘 저와 함께 야간 시설물 점검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제 결제 올린 사항입니다. 뭐? 야간 시설물 점검? 내가 그런 걸 결제한 기억이 없는데? 여기 결제 서류 있습니다. 소령님께서 어제 오전에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지유가 내민 서류에는 황민철의 서명이 버젓이 찍혀 있었다. 그는 산더미 같은 서류 속에 이것을 끼워 넣은 지유의 치밀함에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결제한 문서를 스스로 뒤집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황민철은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다. 그는 김은아를 노려보며 말했다. 좋아. 오늘은 봐주지. 하지만 내일은 야간 훈련 없겠지? 내일 저녁 준비해, 김하사. 그는 김은아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한지우가 내 옆에 평생 붙어 있을 것 같아? 줄 잘 서. 그러다 너만 피곤해져. 황민철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자 김은아는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을 뻔했다. 그날 밤 지우와 김은아는 실제로 야간 시설물 점검을 돌았다. 차가운 인제의 밤바람을 맞으며 철책선을 순찰하던 중 김은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중위님. 이제 어떡해요? 저러다 저 정말. 지우는 묵묵히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울지 마십시오, 김하사. 울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서워요. 황소령님 저러다 정말. 예전에도. 김은아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김하사. 나를 믿습니까? 네. 나를 믿는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황민철 소령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방법이 있습니다. 김은아의 떨리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너뜨린다니요. 그게 가능합니까? 김은아 하사의 목소리는 인제의 겨울 바람보다 더 위태롭게 떨렸다. 그녀에게 황민철 소령은 부대라는 작은 왕국 안의 절대 권력이었다.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거슬렀다가는 뼈도 못 추릴 무서운 존재였다. 한지우 중위는 순찰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발걸음을 옮겼다. 철책 너머의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김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유가 걸음을 멈추고 김은아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황소령은 교활합니다. 저처럼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몸을 사리죠. 하지만 김하사처럼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대담하고 오만하게 굽니다. 증거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증거라니요? 지금까지 황소령이 김하사에게 했던 모든 부당한 지시, 사적인 만남 강요 그리고 성적인 언동들. 전부 다요. 김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을 떠올렸다. 아무도 없는 탕비실에서 슬쩍 어깨를 감싸던 손, 회식 자리에서 테이블 밑으로 들어오던 발, 한밤중에 외롭다며 걸려오던 전화. 그런 걸 어떻게 지금까지는 당하기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록하십시오. 지우는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녹음기 하나를 더 꺼냈다. 그녀가 서고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기종이었다. 이건 김하사 겁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황소령과 단둘이 있게 될 상황이면 무조건 작동시키십시오. 그리고 지우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이건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군 전화 말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즉시 저에게 문자를 보내십시오.
시간, 장소, 그리고 황소령이 한 말을 정확하게요. 김은아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녹음기와 번호가 적힌 쪽지를 받아들었다. 이것이 과연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위험으로 밀어넣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무섭습니다. 중위님.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들키지 않게 제가 도울 겁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하사. 잘 들으십시오. 황민철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절대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멈추면 황소령은 김하사를 계속 괴롭힐 것이고 저는 아마 다른 부대로 쫓겨나겠죠.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김은아를 찾아낼 겁니다. 이 지옥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까? 지우의 서늘하지만 강직한 눈빛이 김은아의 공포를 꿰뚫었다. 끝내고 싶습니다. 김은아의 목소리에 작은 불씨가 살아났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날부터 지우와 은하의 은밀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황민철은 전날 밤 지우의 방해로 김은아를 놓친 것이 분했는지 아침부터 노골적으로 김은아를 괴롭혔다. 김하사, 내 사무실로 커피 좀 타와. 네, 알겠습니다. 김은아는 녹음기에 전원을 켜고 탕비실로 향했다. 잠시 후 김은아는 쟁반을 들고 소령실로 들어갔다. 지우는 열린 문틈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소령님 커피. 아, 왔어? 거기 둬. 황민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근데 김하사. 어제 한중이랑 붙어 다니니까 좋아? 저 독사 같은 년이랑 어울려 다니지 말랬지. 대답 안 해? 내가 웃음나? 아, 아닙니다. 소령님. 어제는 한중이가 막아줬다지만 내일도 그럴 것 같아? 이 부대에서 내 인사고가 누가 쥐고 있는지 몰라. 내가 보고서 한 줄 쓰면 너 진급은 평생 물 건너가는 거야. 알아들어? 내가 너 아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응? 오늘 저녁에 시간 빼. 어제 거기 인제읍내 원통리에 새로 생긴 한우집. 거기서 보자. 알았지? 오늘 토 달지 말랬다. 이따 6시에 내 차 앞에서 봐. 이건 명령이야. 네. 김은아가 굳은 얼굴로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곧장 화장실로 향했고 지우도 서류를 챙겨 들고 뒤따라갔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김은아는 녹음 파일을 지우의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들으신 대로입니다. 저녁 약속은 어떡하죠? 가야 합니까? 가야 합니다. 네. 김은아가 기겁했다. 가서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보내진 않습니다. 지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저도 그 식당에 갈 겁니다. 그날 저녁 6시. 김은아는 약속대로 사령부 정문 근처에 있는 황민철의 검은색 승용차 앞에 섰다. 황민철은 잔뜩 멋을 부린 사복 차림으로 휘파람을 불며 나타났다. 오, 우리 김하사. 군복 벗으니까 훨씬 예쁘네. 타. 김은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탔다. 그녀의 외투 주머니 속에서는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차가 인제읍 원통리의 한적한 한우 식당으로 향하는 동안 황민철의 역겨운 수작은 계속되었다. 손이 차네. 내가 잡아줄까?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남자친구는 있나? 없지? 딱 보면 알아. 그렇게 뻣뻣하게 구니까 남자가 없는 거야. 나처럼 부드러운 남자를 만나야지. 응? 그의 손이 노골적으로 김은아의 허벅지를 향해 다가왔다. 김은아가 질겁하며 몸을 창가로 붙였다. 왜 이래 부끄러워하기는. 그 순간 황민철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씨. 누구야? 그는 운전하며 전화를 받았다. 나야.
지금? 나 지금 중요한 약속하는데. 사단장님이? 아이 진짜. 황민철이 거칠게 운전대를 돌렸다. 김하사 미안하게 됐네. 사단장님이 갑자기 찾으시네. 일단 부대 복귀해야겠다. 저녁은 내일 먹지 뭐. 김은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 황민철은 전화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은아가 긴장을 풀고 있을 때였다. 황민철이 갑자기 차를 부대 근처 인적이 드문 소양 강변 갓길에 세웠다. 왜 그러십니까? 황민철이 차의 시동을 껐다.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멀리 강물 소리만 들려왔다. 김하사, 내가 이대로 그냥 가면 너무 아쉽잖아. 그가 안전벨트를 풀고 김은아를 향해 몸을 돌렸다. 내일이고 뭐고 지금 여기서. 황민철의 얼굴이 김은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소령님, 이러지 마십시오. 김은아가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황민철은 그녀의 양손목을 한 손으로 움켜쥐었다. 가만히 있어. 너도 좋으면서 뭘 빼. 그의 다른 손이 김은아의 외투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쾅, 쾅, 쾅. 누군가 조수석 창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누구야? 황민철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창밖에는 한지우 중위가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한 손에는 군용 대검이,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황민철 소령님. 지우가 휴대폰 화면을 황민철에게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 황민철이 김은아의 손목을 잡고 덮치려던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었다. 차 안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천연 연유라도 맛보고 계셨습니까? 황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했다. 너 어떻게? 김하사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연락이 와서 마중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됐네요. 이 영상 사단장님께 먼저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본부에 바로 전송할까요? 황민철은 부들부들 떨며 김은아의 손목을 놓았다. 네. 내려. 김은아, 당장 내려. 김은아가 울면서 차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한지호. 너. 차 빼시죠, 소령님. 그리고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지우가 대검으로 그의 차 보닛을 탁 쳤다. 이제부터 김은아 하사 반경 10m 이내로 접근하시면 그땐 이 영상으로 안 끝납니다. 황민철은 아무 말도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며 차에 시동을 걸었다. 타이어가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차가 쏜살같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그제야 대검을 집어넣고 떨고 있는 김은아에게 다가가 외투를 여며주었다. 괜찮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중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전화 제가 건 겁니다. 네. 아까 소령님이 차에 탈 때 제가 미리 확보해둔 다른 과 행정병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단장님 찾으신다고요. 그리고 두 분의 차를 뒤따라왔습니다. 김은아는 이 모든 것이 지우의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황민철은 이제 이성을 잃을 겁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됐으니까요. 더 대담하고 더 위험한 짓을 할 겁니다. 지우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다음 며칠간 황민철은 사무실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지우와 은하를 철저히 피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그 주 주말 훈련이 없는 토요일이었다. 지우가 혼자 관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한지우 중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육군 본부 감찰실입니다. 한중위에 대한 투서가 접수되어 사실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투서라니요? 지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한지우 중위가 복무 중인 제12보병사단 정보참모 황민철 소령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지속적인 하극상을 저지르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 협박을 일삼았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부대 내 위계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다. 황민철이 그녀의 배경을 알아낸 것이다. 이에 감찰실에서는 공식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조사팀이 사단으로 파견될 예정이니 한중위는 대기하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황민철의 반격이었다. 그는 자신이 성추행으로 무너지기 전에 지우를 아빠 백 믿고 하극상을 저지른 불량 장교로 먼저 매장시키려 한 것이다. 아버지를 끌어들여 지우의 주먹이 하얗게 쥐어졌다. 황민철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리고 말았다. 전화가 끊긴 후 관사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한지우 중위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황민철이 그녀의 배경을 알아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 육사 동기들을 수소문했거나 혹은 인맥을 총동원해 인사자료에 접근했을 터였다. 아버지를 이용해 위계 질서를 어지럽혔다. 황민철의 투서 내용은 교묘했다. 지우가 그동안 황민철에게 저항했던 모든 행동은 육군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배경을 믿고 저지른 하극상으로 둔갑할 터였다. 서고에서의 정당방위도 김은아를 보호하기 위한 개입도 심지어 녹음과 영상 촬영까지도 불법 사찰과 협박으로 몰아갈 속셈이었다. 월요일에 감찰팀이 뜬다면 지우는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었다. 황민철이 사단장과 미리 입을 맞추고 사무실의 다른 부사관들에게 압력을 넣어 거짓 진술을 확보한다면 진실은 순식간에 뒤집힐 터였다. 지우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딱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아빠 백을 쓰는 순간이었다. 지우냐? 웬일이냐 이 시간에. 수화기 너머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한태산 대장이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부탁? 허허. 내 딸이 웬일로. 월요일에 12사단으로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파견이 나온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뭐? 감찰? 한태산 대장의 목소리가 순간 낮아졌다. 무슨 일 있었나? 정보참모 황민철 소령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저와 김은아 하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제가 증거를 수집하며 대응하자 제 배경을 알아내어 제가 아버지를 등에 업고 하극상을 저질렀다는 투서를 넣었습니다. 한태산 대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그 감찰 막아줄까? 아니면 그 황민철이라는 놈 당장 목을 쳐줄까? 아닙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평소처럼. 그냥 육군 참모총장 한태산으로 계시면 됩니다. 감찰도 예정대로 오게 하십시오. 지우야. 그건 대신 딱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에 파견되는 감찰팀 그 누구도 아버지와 연결되지 않는 가장 공정하고 냉철한 사람들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지우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제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아버지는 이 일에 대해 그 어떤 언급도 개입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철저히 모르는 일이어야 합니다. 한태산 대장은 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함정을 파려는 게로구나. 그 쥐새끼가 제 발로 들어올 함정.
궁지에 몰린 쥐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쥐가 가장 발악하는 순간을 잡을 겁니다. 좋다. 내 딸이지만 무서운 아이로구나. 알겠다.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이번 감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 그 어떤 외압도 없이. 그걸로 되겠느냐? 충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지우의 눈은 이제 차가운 분노를 넘어 거대한 계획을 실행하는 사냥꾼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주말 동안 12사단 사령부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황민철은 의기양양했다. 그가 투서를 넣었고 본부 감찰팀이 움직인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졌다. 그는 이미 사단장에게는 한중이가 참모총장 백만 믿고 기어오른다.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 군기가 선달하며 언지를 주었고 사단장 역시 군의 수장인 한태산 대장의 딸이 자신의 사단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웠기에 이 일을 조용히 덮는 대신 지우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엄격한 지휘를 과시할 속셈이었다. 황민철은 정보참모실의 다른 간부들을 하나씩 불러 회유와 협박을 시작했다. 월요일에 감찰팀 오면 말이야. 괜히 한중이 편들 생각 마. 걔 아버지 백 믿고 우리 다 무시하는 거 알지? 여기서 밀리면 우리 다 걔 발밑에서 기어야 해. 내가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알려줄 테니 그대로만 해. 간부들은 황민철의 권력과 한지우의 배경 사이에서 눈치만 볼 뿐이었다. 김은아 하사는 불안감에 잠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월요일. 예정대로 육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감찰팀이 파견되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도착한 감찰팀은 단출했다. 감찰실장인 대령 1명과 수사관 역할을 하는 중령 1명. 단둘이었다. 황민철이 예상했던 요란한 대규모 감찰이 아니었다. 뭐지? 아버지가 막아준 건가? 아니면 일이 더 쉬워졌군. 황민철은 의아했지만 오히려 일이 쉬워졌다고 생각했다. 2명쯤이야 사단장과 자신이 구워 삼기엔 식은 죽 먹기였다. 감찰은 사단장 보고 이후 곧바로 투서의 핵심 인물인 황민철과 한지우, 그리고 참고인 김은아 하사에 대한 개별 면담으로 시작되었다. 황민철이 먼저 감찰실 장박 대령과 마주 앉았다. 황소령. 투서 내용은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대령님. 저 한지우 중위 전입 첫날부터 사사건건 불손한 태도를 보이더니 급기야는 저를 폭행까지 했습니다. 황민철은 서고에서의 일을 완전히 왜곡했다. 제가 서고 정리를 지시하자 불만을 품고 저를 서고로 유인한 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며 저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을 빌미로 저에게 협박을.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자신이 참모총장의 딸에게 당한 피해자임을 열연했다. 증거 있나? 물론입니다. 제 팔에 아직도 멍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참모실 간부 전원이 한중위의 불손한 태도를 목격했습니다. 박 대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진술을 받아 적었다. 다음은 한지우의 차례였다. 한중위. 황소령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전부 거짓입니다. 그럼 한중위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는? 있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녹음기와 휴대폰을 꺼냈다. 이것은 황소령이 저에게 천연 연유 빼빼로 운운하며 성희롱을 한 첫날의 녹음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우는 서고에서 황민철을 제압한 직후 그의 비참한 모습과 자신의 경고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성추행 미수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박 대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황소령은 한중이가 유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지우는 김은아 하사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모든 파일과 인제 소양 강변 갓길에서 황민철이 김은아를 덮치려던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박 대령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이 영상은 명백한 성추행 현행범인데, 그런데도 황소령은 한중이가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중이는 왜 이 증거들을 바로 제출하지 않았나? 무서웠습니다. 뭐가? 황민철 소령의 권력이 무서웠습니다. 사단장님까지 등에 업고 있는 그가 이 증거를 낸다고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불법 촬영으로 역고소를 당할까봐. 그래서 아버님께, 참모총장께 보고했나? 아닙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 일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장교 한지우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박 대령은 지우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김은아 하사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김은아는 처음에는 극도로 긴장했지만 박 대령의 차분한 유도, 질문에 그동안 황민철에게 당했던 모든 일들을 울면서 쏟아냈다. 그녀의 주머니 속 녹음기에서는 황민철이 인사고과를 무기로 협박하며 원통리 한우집 술자리를 강요했던 내용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모든 개별 면담이 끝났다. 박 대령은 황민철과 한지우를 다시 한자리에 불렀다. 사단장도 배석했다. 자,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증거도 상반됩니다. 황소령은 한중이가 아빠 백을 믿고 하극상을 저질렀다 주장하고, 한중이는 황소령이 성희롱과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사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단장은 황민철의 편을 들기로 작정했다. 박 대령님, 아무리 증거가 있다 한들 군대는 위계 질서가 생명입니다. 한중이의 행동은 명백히 도를 넘은 하극상입니다. 신임 장교가 참모를 폭행하고 불법 녹취를 하다니요. 아버님이, 참모총장님이 아시면 노발대발하실 일입니다. 황민철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끝났다. 한지호. 그렇습니까? 참모총장님이 노발대발하실 일이라. 박 대령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황민철 소령. 네, 대령님.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다. 황소령은 한중이가 아버지 백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한중이가 아버지를 언급하며 황소령을 협박한 증거가 있나? 그건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정황? 그럼 황소령이 김은아 하사에게 인사고과를 무기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한 이 녹음 파일은 정황인가 증거인가? 황민철의 얼굴이 굳었다. 한중이가 황소령을 폭행했다는 그 서고에서 불이 꺼진 상태로 황소령이 연유 빼빼로 운운하며 여군 장교의 턱을 만지려 한 것은 하극상인가 성추행인가? 그것은 농담? 그럼 소양 강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부하 여군의 옷에 손을 댄 이 영상도 농담인가? 박 대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사단장의 얼굴이 하얘졌다. 사단장님. 네. 이게 사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군기입니까? 부하 여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정보참모를 비호하는 것이 사단장님의 지휘 방침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셨다. 그래서 피해자가 제출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하극상 운운하며 가해자를 두둔하셨습니까? 박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황민철 소령. 그리고 사단장님. 당신들은 지금 육군 참모총장의 딸을 건드린 게 아니야. 박 대령이 자신의 가슴에 달린 휘장을 떼어 테이블에 던졌다. 그것은 감찰실 휘장이 아니었다. 우리는 본부 감찰팀이 아니다. 함께 온 중령이 문을 열자 군사경찰 완장을 찬 병력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우리는 계룡대에서 파견된 육군 중앙수사단이다. 황민철과 사단장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뭐라고요? 황민철 소령. 당신을 직권남용, 부하 강제추행,
협박 및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사단장. 당신은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 비호한 혐의로 즉시 보직 해임되며 수사되기 좋지 않다. 에이. 이럴 수가. 황민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지우를 돌아봤다. 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쏘아 올린 투서가 당신을 잡을 그물이 된 겁니다. 황민철 소령. 그때였다. 사단 사령부 전체에 요란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창밖을 내다보며 외쳤다. 저건 서울 용산에서 뜨는 참모총장님 직할기. 검은색 헬기 한 대가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사단 사령부 연병장 정중앙에 착륙하고 있었다. 내 딸 보러 왔다. 4개의 별이 빛나는 전투모.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 한태산 대장의 목소리는 헬기의 거대한 프로펠러 소음과 강원도 인제의 칼바람을 뚫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군 전체를 호령하는 총장의 목소리였다. 수갑을 찬 채 군사경찰에게 팔이 꺾여 있던 황민철은 그 목소리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딸. 그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저 핏덩이가. 저 육사관 나온 년이. 참모총장의 딸. 황민철의 뇌가 뒤늦게 모든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상하리만치 당당했던 태도. 서고에서 자신을 압도했던 무력.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부 감찰팀이 아니라 중앙수사단이 직접 움직였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한태산 대장은 헬기에서 내린 그 위용 그대로 보직 해임되어 넋이 나간 사단장과 경악으로 굳어버린 황민철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 보듯 스쳐 지나갔다. 그의 군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갔다. 그는 딸 한지우 중위 앞에 섰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한 사람은 이 군대의 총장이었고 한 사람은 이제 막 임관한 신임 장교였다. 보고. 한태산 대장이 입을 열었다. 짧고 굵은 한마디였다. 괜찮으냐는 사적인 안부는 없었다. 한지우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중위 한지우 육군 참모총장님께 보고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에 모인 모든 이의 귀에 선명하게 꽂혔다. 제12보병사단 정보참모 황민철 소령. 부하 여군 다수를 상대로 한 상습적인 성희롱, 직권남용, 협박 및 강제추행 미수. 사단장, 동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 및 비호,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동조. 이상입니다. 한태산 대장은 말없이 딸의 경례를 받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제는 사색이 되다 못해 잿빛이 된 황민철을 바라보았다. 황민철은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것은 분노의 눈빛이 아니었다. 분노는 최소한의 감정이라도 섞여 있지만 저 눈은 마치 벌레를, 아니, 밟아 으깨야 할 오물을 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 그 자체였다. 황민철의 입에서 기어나오는 소리가 터졌다. 장군님, 참모총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저 한중이가 따님이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제가 어찌 감히.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빌기 시작했다. 그것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동시에 신분 때문에 차별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멍청한 지심을 깨닫지 못했다. 몰랐다고? 한태산 대장이 나직이 물었다. 몰랐으면 그래도 되는 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황민철 소령. 한태산 대장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황민철은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군사경찰의 손에 붙들려 옴짝달싹 못했다. 내 놈이 천연 연유가 나오는 빼빼로가 있다고. 힉. 황민철은 그 말을 총장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지에 오줌을 지릴 것 같은 극한의 공포와 수치심에 휩싸였다. 그래. 어디 그 천연 연유라는 게 뭔지 나도 좀 구경해 보자꾸나. 한태산 대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황민철의 군복을 뚫고 심장을 얼려버릴 듯했다. 잘못했습니다. 총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황민철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수갑을 찬 손으로 빌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머리를 찌으려 했다. 부대 내의 왕 사단장의 오른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던 폭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태산 대장은 그 비참한 모습을 더 볼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떨며 지켜보던 김은하 하사에게 향했다. 김은하는 거대한 산과도 같은 총장이 자신을 바라보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한태산 대장은 그녀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은하 하사.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에 김은하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그 지옥 같던 시간들을 이 군대의 정점에 있는 이가 알아준 것이다. 끌고 가. 중앙수사단장인 박 장군이 냉정하게 명령했다. 군사경찰들이 울부짖는 황민철과 넋이 나간 사단장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호송 차량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이곳 인제가 아닌 계룡대에 있는 군사교도소로 이첩될 터였다. 억울합니다. 총장님, 억울. 황민철의 마지막 발악은 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처참하게 묻혔다. 연병장에는 침묵이 흘렀다. 사령부의 모든 간부와 병사들이 창문 너머로 혹은 멀찍이 서 이 모든 왕국의 붕괴를 목격했다. 감히 한지우 중위에게 눈도 못 마주치던 정보참모실 직원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닥쳐올 운명을 예감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한태산 대장은 한지우에게 다가와 이번에는 아버지로서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쥐었다. 잘 버텼다. 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한태산 대장의 눈이 다시 총장의 눈으로 돌아왔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저놈 하나 잡자고 내가 직접 서울 용산에서 이곳 인제까지 날아온 게 아니야. 그는 텅 비어버린 사단장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놈이 저렇게까지 날뛸 수 있었던 건 저놈에게 부역하고 저놈의 눈치를 보며 저놈과 함께 썩어 들어간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박 장군. 네, 총장님. 이 시간부로 제12보병사단 전체에 대한 특별 복무 감찰 및 수사를 명한다. 황민철과 관련된 모든 부조리, 그에게 상납을 했든, 그의 부당한 지시에 동조했든, 혹은 피해를 보고도 묵인했든, 모조리 다 끄집어내. 단 한 놈도 남김없이. 명 받들겠습니다. 한태산 대장은 다시 헬기를 향해 몸을 돌렸다. 한중위는 중앙수사단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그리고 그가 헬기에 오르기 전 지우를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아비는 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군은 공정한 곳이어야 한다. 내가 그 공정함을 바로 세우는 칼이 되어라. 충성. 거대한 헬기가 다시 서울 용산의 집무실을 향해 하늘로 솟아올랐다. 지우는 멀어지는 헬기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황민철은 잡혔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부조리의 몸통을 이제 막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중앙수사단장 박 장군이 지우에게 다가왔다. 한중위. 그리고 김하사. 잠시 사단장실로 가지.
이제부터 아주 긴 청소가 시작될 거다. 박 장군은 텅 빈 사단장실 황민철이 그토록 드나들며 호가호위하던 그 방을 가리켰다. 황민철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사단장과 함께 이곳 인제에서 저지른 다른 짓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말해줘야겠다. 사단장과 정보참모가 동시에 중앙수사단에 끌려간 제12보병사단은 그야말로 뿌리째 흔들렸다. 지휘 계통은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사령부 전체는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임시 사단장 대리로 부사단장이 지휘권을 인수했지만 그 역시 언제 수사 대상이 될지 몰라 몸을 사리기 바빴다. 진짜 청소는 그날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중앙수사단은 사단장실과 정보참모실을 즉각 폐쇄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황민철의 개인 컴퓨터와 집무실 캐비닛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 보십시오, 단장님. 수사관 하나가 황민철의 비밀 장부를 들고 왔다. 인제읍과 원통리 일대 군납 업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은 내역입니다. 명목은 부대 위문금이지만 전부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여기 사단장에게 상납한 내역도 명확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수사관이 컴퓨터 파일을 열었다. 인사청탁 리스트입니다. 진급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특정 간부의 보직을 입맛대로 주무른 정황입니다. 김은하 하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사관들에게도 부당한 인사불이익을 준 기록이 나옵니다. 박 장군은 차가운 얼굴로 그 증거들을 훑어보았다. 썩어도 단단히 썩었군. 한지우 중위와 김은하 하사를 잠시 불러 지우와 은하는 임시로 마련된 조사실로 들어섰다. 두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 박 장군이 장부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이것들은 황민철과 사단장의 개인 비리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잡아야 할 것은 그들에게 부역한 자들이다. 황민철이 저렇게 날뛰는 동안 침묵으로 동조하고 심지어 그 떡고물을 받아먹은 자들. 그는 정보참모실의 다른 간부들 명단을 가리켰다. 이들 중 황민철의 성희롱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동조한 자가 있나? 김은하는 망설였다. 황민철은 주범이었지만 그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를 흉내내며 자신에게 음담패설을 던지던 다른 상사들, 회식 자리에서 황민철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술을 따르게 했던 선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있습니다. 이름을 말해줄 수 있나? 김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그들의 이름과 행적을 진술하기 시작했다. 박 상사님은 황소령님이 안 계실 때 황소령님이 너 예뻐하는 거 보니 출세길 열렸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사님은 원통리 읍내 회식 때마다 제 옆자리에 앉아서 허벅지를 지우 역시 자신이 목격했던 사실들을 덧붙였다. 제가 처음 천연 연유 발언을 들었을 때 사무실의 모든 간부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피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묵인이자 동조입니다. 좋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군. 그날 저녁부터 12사단 사령부는 거대한 신문실로 변했다. 정보참모실의 박 상사가 첫 번째로 불려 들어갔다. 그는 사단장과 황민철이 잡혀갔다는 소식에 잔뜩 겁을 먹은 상태였다. 박 상사, 황민철 소령이 김은하 하사에게 한 짓 알고 있었나?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다. 출세길 열렸다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도 모르는 일인가? 박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농담으로. 여기 김은하 하사의 진술서와 녹취록이 있다. 농담? 박 장군이 녹음기 하나를 틀었다. 거기에는 김은하가 박 상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던 파일이 들어있었다.
황민철이 잡혀가기 며칠 전 탕비실에서 나눈 대화였다. 박 상사님, 저 정말 힘듭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황소령님 눈에 든 걸 감사하게 생각해. 괜히 한중이처럼 뻣뻣하게 굴다가 너만 다쳐. 이것도 농담인가? 박 상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황소령님이 시키는 대로 시켰나 아니면 스스로 즐겼나. 박 상사는 직무유기 및 2차 가해 혐의로 즉시 보직 해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끌어내. 다음은 이 중사였다. 그는 원통리 회식 자리에서의 성추행 혐의로 불려왔다. 저는 억울합니다.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여기 그날 회식에 동석했던 다른 부사관들의 증언이 있다. 이 중사가 김하사의 손을 억지로 잡고 놓아주지 않았으며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라는 증언이 3건이다. 황민철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사라지자 그에게 눌려 지내던 다른 부사관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황민철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던 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어떤 이는 황민철에게 진급을 청탁하며 인제 읍내 골프장에서 접대를 했고, 어떤 이는 황민철의 지시로 특정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황민철의 왕국은 생각보다 더 깊고 넓게 썩어 있었다. 중앙수사단의 칼날은 무자비했다. 하룻밤 사이에 10여 명의 간부가 보직 해임되거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정보참모실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하지만 적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계룡대 군사교도소에 수감된 황민철과 사단장은 전직 군 법무관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전략은 언론 플레이였다. 며칠 뒤 군 내부망이 아닌 민간 포털 사이트의 익명 군인 게시판에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다. 충격 고발. 아빠가 사성 장군, 딸은 하극상 폭행. 이게 나라 군대냐? 내용은 처참했다. 강원도 인제 12사단의 유능한 정보참모가 신임 여군 장교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당했다. 이 여군 장교는 다름 아닌 현 육군 참모총장의 딸. 그녀는 아빠 빽만 믿고 상관에게 하극상을 저지르고 불법 녹취와 촬영을 일삼으며 협박했다. 결국 아버지가 직접 헬기를 타고 나타나 힘없는 소령과 사단장을 찍어내고 군 교도소에 가둬버렸다. 천연 연유나 소양 강변 성추행 미수에 대한 이야기는 교묘하게 빠져 있었다. 오직 사성 장군 아빠 하극상 여군, 불쌍한 피해자 소령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들만 난무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기사와 인터넷 방송으로 퍼져나갔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역시 군대는 썩었네. 아빠가 총장이니 소령 하나 담그는 건 일도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상관을 폭행해. 저런 게 장교라고. 황민철 소령. 내가 아는 분인데 저런 일 저지를 분 아니다. 분명 꽃뱀한테 물린 거다. 한지우는 아빠 백으로 상관을 짓밟은 희대의 악녀가 되어 있었다. 김은아 하사마저 악녀의 옆에 붙어 상관을 모함한 공범으로 매도당했다. 중앙수사단 사무실에서 박 장군이 신문을 구겨 던졌다. 이놈들이 법정에서 불리해지니 여론으로 뒤집으려고 발악을 하는군. 그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한중이, 괜찮나?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저들은 저와 아버지를 모욕한 것뿐만 아니라 김은아 하사의 고통을 꽃뱀이라는 단어로 짓밟았습니다. 그녀가 박 장군을 돌아보았다. 이제 우리가 진실을 말할 차례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요란하게 말입니다.
그때 김은아 하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중위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황민철 소령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연락입니까? 저희를 무고죄, 명예훼손 그리고 중위님은 폭행죄로 역고소하겠답니다. 저희를 무고죄, 명예훼손 그리고 중위님은 폭행죄로 역고소하겠답니다. 김은아 하사의 하얗게 질린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가 중앙수사단의 임시 사무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12사단의 훈련 구호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다. 황민철 측의 반격. 예상은 했지만 역고소라는 카드는 피해자인 김은아에게는 그 자체로 거대한 공포였다. 에이, 이놈들이. 박 장군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뻔한 수작이군. 진흙탕으로 끌어들여서 쌍방 과실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속셈이야. 여론전에서 재미를 봤으니 법정에서도 통할 거라 생각하는 거지. 김은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다. 어떡해요? 중위님. 저는 그냥. 그때 한지우 중위가 조용히 일어나 떨고 있는 김은아의 어깨를 감싸쥐었다. 울지 마십시오, 김하사. 지금 우는 건 저들이 원하는 겁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강철 같은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박 장군을 바라보았다. 단장님, 저들이 우리에게 무대를 깔아주었습니다. 무대라니? 저들이 역고소를 한다는 건 저들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지우는 하극상 폭행범, 김은아는 꽃뱀이라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언론의 모든 사진기가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지우의 눈이 번뜩였다. 그럼 우리도 그 무대에서 답례를 해야죠. 저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소리로, 저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장면으로. 그것도 아주 크고 아주 선명하게.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모든 증거가 담긴 저장 장치를 꺼내 들었다. 황민철이 가장 아끼는 그 유능한 정보참모라는 가면을 대한민국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제가 직접 벗겨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결전의 날이 밝았다. 황민철과 전임 사단장에 대한 첫 군사재판 기일. 장소는 육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군사법원이었다. 법정 입구는 재판이 열리기 몇 시간 전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사성 장군 딸의 하극상이라는 자극적인 먹잇감을 문 기자들, 군 인권단체, 그리고 호기심에 찬 방청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황민철과 사단장은 수의가 아닌 깨끗하게 다려진 전투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황민철의 변호인단이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군인의 명예를 지켜달라며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였다. 그들은 초췌한 얼굴을 연기하며 자신들이 거대한 권력의 희생양임을 온몸으로 표출했다. 방청석 한편에는 황민철의 아내와 가족들이 앉아 연신 눈물을 훔치며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아빠. 황민철의 어린 딸이 아빠를 부르며 우는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잡혔다. 동정 여론이 극에 달했다. 반대편에 한지우 중위와 김은아 하사가 나란히 앉았다. 두 사람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했다. 쯧쯧. 저것들이 그 꽃뱀들이구먼. 아비백 믿고. 무서운 년들.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재판장이 입정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예상대로 황민철의 변호인이 먼저 치고 나왔다. 그는 서울 서초동의 유명 로펌에서 온 전직 고등군 검사 출신의 베테랑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군의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섰습니다. 그는 격정적인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희롱 따위가 아닙니다. 명백한 하극상이며 군기문란입니다.
피고인 황민철 소령은 강원도 최전방 인제에서 조국을 수호하는 유능한 참모로서 신임 장교인 한지우 중위에 불손하고 오만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단지 그 이유만으로 변호인이 한지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한지우 중위는 우리 아버지가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배경을 믿고 상관인 황민철 소령을 폐쇄된 서고로 유인하여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명백한 상관 폭행 및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또한 기무나 하사는 한지우 중위와 결탁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성희롱이라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하고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무고죄이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그때 지우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증인 신문에 앞서 변호인의 주장에 반박할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황민철의 변호인이 코웃음을 쳤다. 어차피 불법 녹취라 증거 채택도 안 될 것을. 변호인께서는 방금 저와 기무나 하사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한 농담을 저희가 과장했다고 하셨지요. 지우는 중앙수사단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법정의 대형 화면에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연결했다. 그럼 피고인 황민철 소령이 했다는 그 농담을 법정에 계신 모든 분이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장님, 저것은 황민철의 변호인이 다급하게 막아섰지만 재판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틀어보시오. 한중이, 빼빼로데이인데 나 빼빼로 안 주나? 남친 있어서 안 주는 건가? 나는 말이야, 천연 연유가 나오는 빼빼로가 있는데. 응? 특별히, 아주 특별히. 우리 한중이한테만 줄 수 있는데 말이야. 어때? 오늘 밤에 내 관사로 올래? 황민철 특유의 기름기 낀 음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아까까지만 해도 꽃뱀이라 수군대던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황민철의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피커를 바라봤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변호인. 재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것이 변호인이 말하는 군대 내의 흔한 농담입니까? 그것은 변호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다음 증거입니다.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변호인께서는 제가 피고인을 유인하여 폭행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당시 서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번째 음성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다시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문이 닫히고 전등이 꺼지는 소리. 아이고, 스위치를 잘못 눌렀네. 미안. 근데 말이야, 한중이. 어두우니까 더 분위기 있지 않나? 불 켜십시오, 소령님. 왜 이래? 쫄았어. 내가 말했잖아. 나는 천연 연유가 나오는 빼빼로가 있다고. 특별히 너한테만 준다니까. 맛 좀 볼래? 그리고 이어지는 황민철의 비명. 끄악. 커헉. 끄아. 팔 부러진다. 아. 아파, 이년아. 이거 안 나. 그리고 들려오는 지우의 차가운 목소리. 황민철 소령. 첫 번째 경고입니다. 다음번에 또다시 그 더러운 손이나 혀를 함부로 놀리면 그땐 이 팔이 아니라 소령님의 그 천년 연유가 나온다는 입을 찢어버릴 겁니다. 법정은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에 휩싸였다. 유인 폭행이 아니라 명백한 성추행 미수와 정당방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황민철은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증인석의 김은아 하사가 떨리는 손으로 저장 장치를 건넸다. 피고인이 저에게 한 짓입니다. 법정 화면에 재생된 것은 영상이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인제 소양 강변 갓길. 차량 내부의 희미한 불빛 아래 황민철의 얼굴이 김은아에게 돌진하고 있었다. 소령님, 이러지 마십시오. 가만 있어. 너도 좋으면서 뭘 빼. 황민철이 김은아의 양손목을 한 손으로 꺾어 누르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외투 단추를 거칠게 풀려 하는 장면. 그리고 창문을 두드리는 한지우의 모습과 천연 연유라도 맛보고 계셨습니까? 라는 목소리까지. 방청석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황민철의 아내가 그 자리에 실신했다. 저 악마 같은.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증거들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황민철의 변호인은 그 잘나가던 전직 고등군 검사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져 있었다. 그가 굳게 믿었던 하극상 프레임은 산산조각 났고 불법 녹취라는 주장은 성범죄 현행범의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다. 피고인. 재판장이 분노를 참으며 황민철을 불렀다. 이 증거들에 대해 할 말 있나? 황민철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이성을 잃고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모든 파멸의 시작이 된 저 여자. 한지우를 노려보았다. 저 년이, 저 교활한 년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저건 다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그가 피고인석에서 뛰쳐나와 한지우에게 달려들려 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거기서 양옆의 군사 경찰들이 황민철을 거칠게 제압해 바닥에 내리꽂았다. 나 억울하다. 나는 정숙. 재판장이 망치를 부서져라 내리쳤다. 피고인 황민철의 난동으로 재판을 속행할 수 없다. 즉각 피고인을 구금실로 이송하고 재판을 다음 주로 연기한다. 군사 경찰들에게 개처럼 끌려나가면서도 황민철은 한지우와 김은아를 향해 악을 썼다. 한지우, 김은아,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희 둘 다 가만 안 둬. 내 말 똑똑히 들어. 그의 처절한 저주는 법정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묻혔다. 재판은 연기되었지만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의 모든 저녁 뉴스는 단독 충격 영상이라는 머릿말을 달고 법정에서 재생된 천년 연유 음성과 소양강변 영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아빠 백 하극상. 알고 보니 상습 성추행범의 파렴치한 역고소. 육군 정보참모의 두 얼굴, 천연 연유 발언에 국민 충격.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360도 뒤집혔다. 법정에서의 충격적인 증거 공개는 황민철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피해자라는 가증스러운 가면을 단번에 찢어발겼다. 그가 유능한 참모라며 포장했던 모든 것은 약한 부하들을 짓밟고 세운 모래성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여론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다. 육군 본부 홈페이지와 국방부 민원 게시판은 황민철과 그를 비호했던 전임 사단장을 파면하라는 요구로 마비되었다. 한지우 중위를 영웅으로 김은아 하사를 보호하라는 격려의 글도 쏟아졌다. 일주일 뒤 속개된 군사재판은 그야말로 일사천리였다. 황민철의 변호인단은 사임했다. 아니, 도망쳤다. 역고소는커녕 그들마저 성범죄자를 비호한 변호사라는 여론의 문매를 맞고 떨어져 나갔다.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판결은 냉혹하고 신속했다. 피고인 황민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군형법상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협박, 무고, 중략. 최전방에서 국가를 수호해야 할 군 간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지위를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반성은커녕 역고소로 2차 가해를 자행한 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황민철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황민철을 징역 15년에 처하고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징역 15년. 황민철의 귀에 그 단어가 박히는 순간 그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또한 피고인 전임 사단장 5 지휘관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부하의 범죄를 묵인 비호한 책임을 물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한때 12사단을 호령했던 두 남자는 그렇게 한나란 씨의 군복을 벗고 죄수복을 입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황민철의 파멸의 끝이 아니었다.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은아 하사의 민사소송 판결. 군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피고 황민철은 원고 김은아 하사에게 지속적인 성희롱과 직권남용을 행사하여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군사재판의 증거에서 보듯 그 수위와 방식이 극히 잔인하고 교활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금 5억 원을 배상하라. 법정에서 승소 판결을 들은 김은아는 한지우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공포가 아닌 기쁨과 해방의 눈물이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대서특필되었다. 육군 성범죄 장교의 징역 15년 철퇴. 천연 연유의 비참한 최후. 김은아 하사 성추행범 상대 5억 원 손해배상 승소. 정의는 살아있다. 육군본부 한지우 중위와 김은아 하사에게 용감한 군인상 표창 수여 결정. 작가님의 요청대로 두 사람은 언론의 찬사를 받았고 육군본부는 여론을 의식해 발빠르게 두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황민철은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지위, 자유. 그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군 교도소의 차가운 독방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이 모든 것을 망연자실하게 되뇌고 있을 때였다. 그에게 마지막 남은 것이라 믿었던 존재가 그를 찾아왔다. 면회다. 차가운 교도관의 목소리에 황민철은 반색하며 면회실로 향했다. 아내였다. 그는 아내에게 참모 총장 쪽에 싹싹 빌어서라도 합의를 받아내라고 집을 팔아서라도 배상금을 막으라고 윽박지를 참이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황민철이 예상했던 법정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슬픔이나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낯설 정도로 차갑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여보, 당신. 황민철이 수화기를 집어들고 다급하게 외쳤다. 꼴이 이게 뭐야? 변호사 다시 안 구하고. 항소 준비. 조용히 해. 아내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뭐? 내 놈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토악질이 나니까 조용히 하라고. 황민철은 순간 제 귀를 의심했다. 평생 자신 앞에서 숨죽이며 살던 아내였다. 당신, 지금 미쳤어? 내가 누군지 잊었대. 잊었지.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징역 15년짜리 전과자니까. 아내가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유리창에 펼쳐 보였다. 맨 위에는 선명한 글씨가 박혀 있었다. 이혼 소장. 에이, 이게 이혼 소장이야. 그리고 이건. 아내가 다음 장을 넘겼다.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내역. 당신 명의로 된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그리고 당신 부모한테 돌려놨던 차명 주식까지.
전부 가압류 신청 들어갔어. 뭐? 가압류? 당신 미쳤어? 우리 애들은, 애들? 아내의 입가에 처음으로 비웃음이 어렸다. 그 더러운 입에 우리 애들 이름 담지 마. 당신이 김은아 하사한테 5억 원 배상해야 하는 건 알지? 그 돈 당신이 밖에서 긁어 모은 더러운 돈으로 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인제 군납 비리로 챙긴 돈, 인사청탁으로 받은 돈. 그거 다 어디 갔겠어? 다 이 재산 안에 녹아있지. 여보, 제발. 나는 황민철 씨. 아내가 수화기를 통해 나직이 말했다. 당신이 천연 연유 운운하며 그 여군들을 괴롭힐 때 나는 집에서 당신의 언어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어. 당신이 승진할수록 당신의 그 오만함은 집안에서도 똑같았으니까.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황민철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집에서 노는 주제에 내가 뭘 안다고 밥이나 똑바로 차려. 기억 안 나? 나는 당신이 참모총장 딸을 건드려서 망한 거라고 생각 안 해. 당신은 당신보다 약한 모든 사람을 짓밟아왔고 그 업보가 한꺼번에 터진 것뿐이야. 안 돼. 제발. 당신 앞으로 남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변호사? 이미 내가 다 해임시켰어. 당신이 숨겨둔 비자금으로 선임한 그 비싼 변호사들 말이야. 그 돈도 전부 재산 분할 대상이거든. 황민철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실은 자신이 쌓아 올린 오만함에 의해 가장 먼저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것을.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그녀가 면회실을 떠나기 전 마지막 말을 던졌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천연 연유 말이야. 앞으로 15년 동안 여기 이천 교도소 안에서 혼자 실컷 즐기시길 바라. 그게 내가 당신한테 받는 마지막 위자료라고 생각할게. 여보, 가지마. 안 돼. 황민철의 절규는 차가운 유리벽을 넘지 못했다. 아내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완벽하게 안팎으로 무너져 내렸다. 황민철의 몰락. 그것은 단순히 한 명의 부패한 군인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12사단 나아가 강원도 전방부대 전체에 만연했던 썩은 관행의 거대한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황민철에게 부역하며 김은아 하사를 2차 가해했던 박 상사와 이 중사. 그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각 강등과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군납 비리에 연루되었던 인재 읍내의 업체들은 세무조사를 받고 문을 닫았다. 황민철의 네트워크는 그렇게 지도에서 지워졌다. 정보참모실은 완전히 물갈이 되었다. 새로 부임한 정보참모는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인물이었고 남아있는 간부들은 한지우 중위의 눈치만 살폈다. 그녀는 이제 참모총장의 딸이 아니라 황민철 잡은 한중위로 불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맑은 겨울날. 김은아 하사가 환한 얼굴로 지우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전역증과 표창장, 그리고 배상금 5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들려 있었다. 중위님, 저 오늘부로 전역합니다. 벌써. 정말. 축하합니다, 은하 씨. 지우가 진심으로 그녀를 안았다. 그녀는 더 이상 김하사가 아니었다. 중위님 덕분입니다. 중위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아마. 아닙니다. 은하 씨가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인제 읍내 버스 터미널 따뜻한 햇살이 드는 대합실에 마주 앉았다. 김은아는 서울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랑 작은 가게 하나 차리려고요. 그리고 배상금 받은 걸로 조금 떼어서요.
김은아가 수줍게 웃었다. 저처럼 힘든 군인들 도와주는 일에 쓰고 싶어요. 중위님처럼 거창하게는 못해도 심리 상담이라도 배울까 봐요. 정말 멋진 생각입니다. 지우는 진심으로 기뻤다. 한 사람의 인생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은 벅찬 감동이었다. 중위님은 괜찮으세요? 김은아가 문득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다. 네. 이제 사단의 중위님 혼자 남으시잖아요. 다들 중위님을 영웅이라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모 총장 따님이라고 무서워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김은아의 말은 사실이었다. 황민철 사건 이후 12사단에서 한지우는 걸어다니는 감찰실이었다. 아무도 그녀 앞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했다. 그녀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배경과 그녀가 이뤄낸 일은 자연스럽게 그녀 주위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다. 존경과 동시에 경외. 그것은 때로 깊은 고립감을 안겨주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군인이 친구 사귀려고 온 건 아니니까요. 제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은하 씨처럼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죠. 제가 여기 남아있는 한 적어도 22사단에서는요. 그때 서울 남부 터미널로 향하는 버스가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울렸다. 저 가봐야겠습니다. 김은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지우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중위님,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 드십시오. 은하 씨는 제게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싸운 겁니다. 전우로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힘껏 껴안았다. 김은아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버스가 인제 터미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지우를 향해 계속 손을 흔들었다. 지우는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묵묵히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지켜보았다. 홀로 부대로 복귀하는 길. 지우는 김은아가 남기고 간 빈자리를 느꼈다. 통쾌한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내가 여기 남아있는 한 스스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부대에 복귀하자 새로 부임한 정보참모김 소령과 그녀를 맞았다. 한중이 잘 다녀왔나? 이거 한중이 앞으로 온 편지인데 발신인이 없더군. 무슨 연애 편지라도 되나? 김소령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지우는 의아해하며 편지를 받았다. 군 내부 우편이 아닌 민간 우표가 붙어 있었다. 봉투에는 제12보병사단 한지우 중위님 귀하라고만 적혀 있었다. 자리에 앉아 편지를 뜯어본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것은 연애 편지가 아니었다. 떨리는 글씨체로 눌러 쓴 절박한 구조 신호였다. 한지우 중위님께. 저는 중위님과 일면식도 없는 강원도 양구군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군 하사입니다. 중위님의 기사를, 황민철 소령을 무너뜨린 기사를 읽고 용기를 내어 이 편지를 씁니다. 저희 부대에도 황민철이 있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이곳 양구는 인제보다 더 폐쇄적이고 아무도 저희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참모 총장님의 따님이신 것을 이용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황민철을 이기신 그 용기와 지혜가 저희에게도 필요합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이 편지가 부디 중위님 손에 들어가기를. 편지 끝에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군들의 이름과
그들이 모았다는 작은 증거 목록이 적혀 있었다. 지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김은아는 떠났지만 또 다른 김은아들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황민철은 잡혔지만 또 다른 황민철들이 여전히 군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그녀의 고립감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었다. 등대였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바라보는 유일한 빛. 그녀는 더 이상 22사단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지우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계룡대에 있는 중앙수사단장 박 장군의 직통 번호였다. 박 장군님, 접니다. 한지우 중위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박 장군이 반갑게 웃었다. 오 한중위, 웬일인가? 인제 생활은 좀 적응이 됐나? 지우는 창밖의 삭막한 연병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단장님, 적응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린가? 강원도 양구, 백두산 부대에 썩은 뿌리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그 뿌리에서 기어나온 벌레를 신고받았습니다. 단장님, 적응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 육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의 중앙수사단장 박 장군의 목소리가 순간 낮아졌다. 무슨 소린가? 강원도 양구, 백두산 부대 제21보병사단에 썩은 뿌리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그 뿌리에서 기어나온 벌레를 신고받았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의 내용을 침착하게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로 박 장군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한중이, 자네가 황민철을 잡은 것은 끝이 아니었어. 시작이었던 게야. 자네, 인제에 계속 머물러 있을 텐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좋아. 박 장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자네가 황민철에게 아빠 백으로 이겼다고 떠드는 놈들이 아직도 많지. 그 아가리들을 전부 닥치게 만들 기회를 주지. 자네의 그 배경이 약점이 아니라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정의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일 기회를. 그 주 금요일 12사단 정보참모실로 한 통의 공식 인사명령서가 하달되었다. 명중이 한지우, 현 12사단 정보참모실 소속, 보육군 본부 중앙수사단 직속, 성범죄 및 부조리 특별수사팀 팀장으로 보함. 그것은 파격적인 인사였다. 일개 중위가 본부 직속의 특별수사팀 팀장이 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인사에 토를 달지 못했다. 그녀가 한태산 총장의 딸이어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황민철의 15년형을 받아낸 장본인이기 때문이었다. 한지우는 그 길로 인제를 떠나 계룡대로 향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편지의 발신지인 강원도 양구 제21보병사단이었다. 양구의 제2의 황민철은 12사단보다 더 교활했다. 그는 인사권을 무기로 여군 부사관들에게 성상납을 강요하고 그 대가로 진급과 평점을 보장해왔다. 하지만 그는 한지우를 얕보았다. 참모총장 딸이라고. 어디 얼굴이나 한번 보. 그가 음흉한 미소로 한지우의 팀을 맞이하려던 순간 지우는 그가 전날 밤 여군 하사에게 보낸 내일 밤 관사로 와라. 마지막 기회다라는 역겨운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내밀었다. 인사참모 55 중령. 부하 강요 및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우는 황민철 때와는 달리 단 일말의 망설임이나 대화도 없이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양구의 철옹성 같던 부조리도 더 강력하고 무자비한 정의의 칼날 앞에서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다. 한지우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다음 표적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육군 군수사령부의 한 장성이었다.
그는 군납 비리를 저지르며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이에 항의하는 부하에게 갑질을 일삼아 강제 전역까지 시켰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이다. 지우는 군수사령부의 모든 회계 장부를 압수수색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나 저항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심판자였다. 당신이 빼돌린 이 쌀 포대 하나하나가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의 밥 한 끼입니다. 당신은 병사들의 밥그릇을 훔친 도둑놈일 뿐입니다. 장성급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칼날 앞에는 성역이 없었다. 한태산 총장의 딸이 총장이 가장 아끼는 군수사령부를 헤집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지만 한태산 총장은 오직 한마디만 했다. 내 딸이 아니라 육군 중앙수사단이 하는 일이다. 법대로 하라. 아빠 백은 부정을 저지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도려내는 칼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한지우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위로 조기 진급했다. 육군 전체에 한지우 대위라는 이름이 퍼져나갔다. 그녀의 이름은 새로운 전설이 되었다. 어느 날은 야전 부대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사가 부하 여군에게 억지로 어깨동무를 하려다 옆에 있던 동료가 그를 말렸다. 이러다가 한지우 대위한테 걸리면 어쩌시려고요. 그분 천연 연유 소령도 징역 15년 보낸 분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식 자리는 건전하게 바뀌었다. 어느 날은 신병훈련소에서 조교가 훈련병에게 사적인 가혹 행위를 하려다 동료 조교가 그를 제지했다. 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래. 참모총장 딸이 하극상으로 영웅된 거 못 봤어? 이제 덮어주는 시대 끝났어. 너도 황민철 꼴 나고 싶냐? 한지우라는 이름은 육군 내부에 만연했던 부조리와 성범죄를 향한 가장 강력한 경고이자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잊혀가는 듯한 어느 날. 경기도 이천의 군 교도소. 이제는 희끗한 머리가 더 많아진 죄수 황민철은 배식구로 들어오는 콩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징역 15년. 아내의 이혼. 전 재산의 몰수.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인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어이 황씨. 밥 먹어. 저 양반은 왜 저렇게 말이 없어? 새로 들어온 죄수가 물었다. 냅둬. 자기가 뭐 인재에서 잘나가던 소령이었다나 뭐라나. 근데 뭐. 연유 빼빼로 어쩌고 하다가 15년 받았대. 푸하. 연유 빼빼로. 그게 뭔데? 과자 이름이야? 몰라. 근데 그 과자 하나 잘못 먹으려다. 인생 종쳤대. 황민철은 그 조롱을 들으며 욱신거리는 자신의 오른쪽 팔목을 주물렀다. 그날 12사단 서고에서 한지우에게 꺾였던 바로 그 팔목이었다. 그곳은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시리고 아팠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무너진 것은 한지우의 배경 때문이 아니었음을.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었음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너무 늦게 찾아왔다. 같은 시각 서울특별시 서초동의 한 따뜻한 사무실. 피해 군인 심리지원재단 함께. 김은아가 받은 배상금 5억 원은 그녀의 가게가 아닌 이곳을 위한 종잣돈이 되었다. 작가님의 요청대로 그녀는 표창을 받고 언론의 찬사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제2, 제3의 자신을 돕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괜찮아요. 저도 다 겪어봤어요. 이제는 김은아 상담사가 된 그녀가 군복을 입은 채 눈물을 흘리는 한 젊은 여군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치유자가 되어 있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사복 차림의 한지우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은하 씨. 아니, 이사장님. 바쁘신가 보네요. 대위님.
어쩐 일이세요? 두 사람은 이제 계급이 아닌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전우이자 동지가 되어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 서울 용산구 육군 참모총장 집무실. 어느덧 저녁을 코앞에 둔 한태산 대장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딸 한지우 대위의 활약상이 담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왔느냐? 네, 아버지. 오늘부로 대전 육군 군수사령부 비리 척결 임무 완료했습니다. 고생했다. 한태산 대장은 창밖의 어두운 연병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나도 곧 이 군복을 벗는다. 내가 평생을 바친 군대지만 여전히 썩은 곳이 많았지. 하지만 그가 딸을 돌아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있어서 조금은, 아주 조금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같아 다행이다. 아버지,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지우야.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총장님. 한지우가 아버지를 향해 그 어느 때보다 늠름한 경례를 붙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군대에 남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배경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날카로운 정의의 칼이 되었다. 황민철이 휘두르던 칼은 약자를 향한 역겨운 폭력이었지만 한지우가 휘두르는 칼은 약자를 지키는 눈부신 정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그리고 그녀가 만들어갈 통쾌한 인과응보의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